북한이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혹시 북한의 협박에 떨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문장,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지도부가 내놓는 강경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협박일까요? 아니면 진짜 전쟁의 예고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끝까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발언 후름부터 전쟁이 터졌을 때 김정은 체제가 어떤 압박을 받는지까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몰라서는 안 될 대한민국 무기 이야기까지 끝까지 보시면 북한의 위협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무슨 말을 했는가? 김정일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달랐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핵을 협상 카드로 썼습니다. 도발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항상 남겼죠. 그런데 김정은 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사실상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2024년 10월 헌법 개정으로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핵무력과 관련한 발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이외에는 북한은 서해 포사격, 화성 18형 ICBM 관련 가시행보 등을 이어가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지금 2026년까지 전반적으로 강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진짜 이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 축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 러시아라는 외부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무기 지원, 기술 협력, 전략적 연대, 이런 배경이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 통제에 대한 부담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외부 정보 유입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이런 내부 흔들림을 외부 적대감 강화로 덮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언들은 강한 자의 선언이라기보다 체제 관리 차원의 강경 노선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체제 불안 요인과 연결된 분석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다면 김정은의 운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연합군에는 지휘부 타격 개념의 작전이 거론됩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핵심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구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정찰 자산과 감시 체계는 북한 지도부의 동선을 추적하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벙커에 들어갔는지, 어떤 차를 타고 이동하는지 모두 파악하려는 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지하 깊은 벙커도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무 5는 지하시설 타격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이 정권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억지 메시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작전과 억지 개념이 이미 존재합니다. 북한은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체제 유지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핵 우산 믿어도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미국이 핵 우산으로 지켜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개입 의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핵 우산에는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핵은 일단 공격을 받은 뒤에 보복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이 핵을 맞고 난 뒤에 미국이 반격한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저기 핵 버튼에 손을 올리기 전에 그 손을 먼저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킬체인의 핵심 개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핵을 사용했다 하면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량 응징 보복 KMPR입니다. 킬체인으로 맞고 KMPR로 응징한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전쟁 억지력이 작동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북한과 비교하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핵입니다. 핵만 빼면 전력 비교는 어떨까요? 직접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지상군, 숫자는 북한, 질은 대한민국. 먼저 지상군입니다. 북한 병력은 약 146만 명, 한국은 약 56만 9천 명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북한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전쟁을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북한의 전차 대부분은 1960년도, 70년도 소련제 구형입니다. T-55, T-62 같은 냉전시대 전력이 많습니다. 우리의 K2 전차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경제능 있는 3세대 전차입니다. 자동 장전, 능동 방어, 강한 기동성과 화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K2는 폴란드 등으로 수출되며 한국 방산의 대표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도 여러 나라에 수출된 검증된 체계입니다. 북한의 구형 약화는 차원이 되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음 공군,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군으로 넘어갑니다. 북한 전투기 전력은 수량만 보면 많지만 주력은 매우 오래된 기종들입니다. 미국 17, 미국 19, 미국 21 같은 구형 기체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F-35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북한의 구형 방공 체계로는 탐지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실전 운영과 수출을 통해 성능을 입증했고, KF-21 보람에는 2026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공국력은 질적으로 큰 격차가 있습니다. 다음 미사일, 대형 간통 탄도 기반의 강력한 타격 능력, 미사일 전력입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무5는 대형 간통 탄도 기반의 강력한 재래식 타격 능력을 가진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시설과 광화 목표물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청궁2와 L3은 다중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는 핵심 체계입니다. 다음 해군, 북한은 상대가 안됩니다. 해군입니다. 북한 해군은 노후 잠수함과 소형
함정 위주입니다. 외양 작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입니다. 핵 하나만 빼면 전력 차이는 명확하다.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딱 하나입니다. 핵입니다. 재래식 전략만 놓고 보면 지상군은 질적으로 우리가 훨씬 우세합니다. 공군은 비교가 어렵고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도 우리는 방어와 응징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핵을 쏘기 전에 먼저 막는 킬체인, 그리고 만약 사용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KNPR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 순간 북한의 핵 위협은 훨씬 더 유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발언은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그 위협의 뒤에는 체제 관리와 내부 통제의 부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 전력에 대한 부담, 내부 붕괴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현무5가 있고 F-35가 있고 K2가 있고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이미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핵 우산에만 기대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킬체인으로 핵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막고 KNPR로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막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북한의 협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더 정교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노무현을 그리워한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보도 보수도 심지어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달랐다. 왜일까요? 노무현이 특별한 정책을 남겨서일까요? 노무현이 경제를 크게 성장시켜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리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한 드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지, 그리고 지금 정치인은 그 정신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끝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은 무엇이 달랐는가?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노무현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그는 건의를 스스로 망치로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앙적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경호원이 둘러싸고 의전이 앞서고 감히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운 존재.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 건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파란 평검사들 앞에 앉아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검사들이 몰아붙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건의주의 시대였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입니다. 퇴임 후에는 어떻습니까? 밀짚 모자를 쓰고 시골 도량을 직접 치웁니다. 소녀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삽니다. 이게 연출된 서민 코스프레였을까요?
아닙니다. 대통령도 퇴임하면 이웃집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지지자에게도 불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결정들입니다.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혈서를 썼습니다. 배신자라고 외쳤습니다. 노무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지율이 깎이는 것을 알면서도 국익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대연정 제안입니다.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 일부를 야당에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나눠서라도 시스템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권력 유지가 최우선인 다른 정치인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질 것이 뻔한 곳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은 이길 곳에 출마합니다. 유리한 흐름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반대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 보장된 꽃길을 버렸습니다. 민주당 깃발로는 당선 확률이 높지 않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 낙선, 두 번 낙선, 또 낙선. 그런데도 계속 부산으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당장의 당선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같은 진정성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계보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던 변방의 정치인이 청와대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노무현 정신의 본질이 보입니다. 첫째, 탈권위와 소통입니다. 건의를 내놓고 국민과 눈을 맞추는 것, 비판 세력과도 끝장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열린 자세.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참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원칙과 책임 정치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것이 그의 평생 화두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반대해도 국익이 필요하다면 비난을 감수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한 책임 정치입니다. 셋째, 통합과 진정성입니다. 부산에서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지역주의 타파에 도전한 것,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권력을 나누려 한 것, 이것은 계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움직였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의 별명이 답입니다. 바보. 당장 이익이 안 되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지금 정치는 왜 노무현 정신과 멀어졌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무현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정당 민주당, 과연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무현은 탈권위와 자기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솔직함, 자신의 가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고 상대는 틀리려는 이분법, 도덕적 우월감.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소통입니까? 노무현은 반대파와 대화하고 타협했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할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성 팬덤에 기대고 당내 이견을 쉽게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참여 민주주의입니까? 노무현은 지지층이 반대해도 국익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층 이탈을 두려워하며 연금개혁 같은 국가적 난제 앞에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책임 정치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은 노무현을 자주 호출합니다. 그 이름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그 이름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그 이름으로 자기 진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기득권을 깨기 위해 수수료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그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노무현 정신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지지자들에게도 비판적 시선을 놓지 말라고 말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무조건적인 우리 편 감싸기, 그것이야말로 노무현이 가장 경계했던 패거리 정치였습니다. 왜 지금 노무현 정신이 필요한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의 정치입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 편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신의 허물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고 상대의 허물은 도덕적 파탄이라고 몰아갑니다. 이 이중잣대가 정치 불신을 키웠고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팬덤 정치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의 환호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는 약해지고 극단만 커집니다. 포퓰리즘입니다.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미루고 표가 되는 말만 앞세웁니다. 노무현 정신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독제처럼 다시 떠오릅니다. 소외를 보면서도 옳은 길을 가는 용기, 지지자에게 비판받을 각오로 국익을 선택하는 책임감, 거리를 내려놓고 국민과 눈을 맞추는 진정성, 이것이 지금 많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를 했다면 노무현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상대 진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권위주의,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편협함, 그것까지 포함한 싸움이었습니다.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그의 이름을 외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가는 바보 같은 발걸음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외부의 정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빌려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노무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처해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대 힘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노무현 정신은 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희로 돌릴 시간 없습니다. 몇 달 안에 큰 위기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환상과 맞아야 할 현실을 직설적으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1만원, 예전과 같은 1만원일까요?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바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키프 분석에 따르면 조기 종전 시에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4에서 90달러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전 수준으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유가와 1,500원대 환율이 더는 예가 아닌 상황, 이게 대한민국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 특히 더 위험한가?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로이터스와 키프 자료를 보면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원유와 LNG의 큰 비중이
중동에 기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변수는 한국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프는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이 생기면 한국의 나프타 수입과 물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물류비, 공산품 가격이 함께 흔들립니다. 환율이 1,500원대를 시험하는 상황에서도 그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충격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 환율은 국력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 신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책 신뢰가 위기를 키울 수 있다. 외부 충격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충격도 버티는 나라가 있고 더 크게 흔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차이는 정책 신뢰와 대응 속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신뢰 회복입니다. 현금성 지원 확대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와 환율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동, 산업 관련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투자 심리와 고용 여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수출과 외화 유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신호를 민감하게 봅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자금은 더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1,500원대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나? 시나리오 3가지. 전문가들이 보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3가지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미국의 금리 경로가 완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빠르게 완화되면 원화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바로 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처럼 유가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환율은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와 생활 물가에 계속 부담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고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길어지면 1,600원대 이상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00원 같은 수치는 단정하지 말고 극단적 위기 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정도로 표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997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위기는 늘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하다.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판을 점검하고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일관되게 하느냐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외환과 물가는 더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진영 공격이 아니라 경제 체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유가 충격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외환 방어력, 에너지 안보, 그리고 시장의 신뢰입니다. 지금 이 경제를 버티게 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생각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정치인의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고 국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 없는 민주당,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비판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의 역설, 민주, 정의, 조국이라는 가치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는 책임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신용도에 대한 전 세계 경고장입니다. 서민들은 고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가치의 사적 이용 논란, 그리고 책임 회피 지적.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민생이 아닌 특정 개인의 방패나 진영의 이익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름은 민주인데 행보는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우려. 이름은 정의인데 기준은 편파적이라는 지적. 이름은 조국인데 실제로는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대상에 치중된다는 논란.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실상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실천 논란.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 팬덤 정치가 당내 토론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견을 제시하는 내부 목소리는 반동이다, 배신자다 하는 비판적 시각이 강합니다. 이건 민주적 정당 운영의 원칙과 맞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법 문제도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과 법치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치인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에서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법치의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과도 끝장 토론을 벌이며 민주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의 이름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자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정의 실천 논란. 정의당의 초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외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대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년간 정의당은 젠더 갈등이나 급진적 이념 논쟁 등 대중 실생활과 괴리된 담론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의 비명보다 이념적 담론에 매몰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서민의 밥상 물가가 폭등하는 동안 정의당의 민생 대응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진영 내의 허물에는 간대하다는 이중잣대 논란입니다. 정의의 우리 편과 남의 편이라는 두 개의 기준이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진영 논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의는 약자를 위한 방패여야 합니다. 정치인의 도덕적 우월감을 가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 민생을 외면한 정의당에 대한 정의 실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땅의 국가 우선주의 논란. 조국, 이 두 글자가 무엇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이름을 당명에 차용하고 그의 사적인 명예회복을 국가적 의제로 포장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숭고한 공적 가치를 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 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들렸던 해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 논란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며 지지자를 결집하는 행태는 국가 우선주의와 어긋난다는 우려입니다. 개인 중심 정치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법치 원칙과의 충돌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 결국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대신해 싸워줄 싸움꾼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지 않은 리더십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한미 FTA를 밀어붙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 앉아있는 300명 중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국익을 선택할 사람이 있는지 자문할 때입니다. 방탄을 위한 민주주의 이용 논란, 선민의식을 위한 정의 이용 논란, 개인을 위한 국가 이름 이용 논란, 이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국민이 정치 감시와 개혁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 사퇴 같은 극단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그만큼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국가 국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의 깨어있는 감시와 준엄한 비판입니다. 종전협상 뉴스에 안도하고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건 전쟁의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파국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종전협상 얘기 나오고 있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 제3차 세계대전 서막이라는 말이 나오나?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대국 자동 개입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 동맹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들어가면 구조적으로 미국 개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편에 이란과 협력하는 러시아, 중국이 있습니다. 한쪽이 개입하면 반대쪽도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전쟁 범위 확산 구조입니다. 이란은 혼자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전방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중동 전체가 동시에 불붙는 구조입니다. 셋째, 에너지 전쟁으로 확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20% 수준 통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일부 전망에서 나오는 $150 이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전쟁이 위험한 이유 5가지. 하나, 다지역 확전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불붙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하나의 전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둘,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 전략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봅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이미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남미도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미국의 마두로 체포작전 이후 반미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셋, 이란은 절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2500년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몽골 침략도 버텼습니다. 8년 이라크 전쟁에서 국제 고립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이란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넷, 핵전쟁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국제적으로 추정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극단 상황에서는 핵 옵션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반대로 이란도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핵가발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글로벌 물류 마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플러스 홍해, 전 세계 해상물리 핵심 동맥 2개가 차단될 위험입니다. 이란은 왜 쉽게 꺾이지 않은가?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입니다. 2500년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몽골 침략도 버텨냈습니다. 8년 이라크 전쟁에서 국제 고립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이란에게 전쟁은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적 자존심과 종교적 신념의 문제입니다. 왜 이 전쟁은 재발할 가능성이 큰가?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핵 포기와 에너지 영향력 확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이란의 완전한 무력화입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체제 생존과 핵 보유입니다. 이 세 나라가 원하는 것, 근본적으로 합의점이 없습니다. 근본 원인이 남아있어 재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원유 패권, 핵 문제, 강대국 진영 싸움이 한꺼번에 얽힌 전쟁입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한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간이 터질 때마다 우리 환율은 오르고 우리 물가가 오르고 우리 서민 삶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위기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생각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